정부가 구리와 오산, 용인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고 6만 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오는 2027년 사전 청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담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택지 5곳을 지정해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로 택지로 지정된 오산 세교와 용인 이동은 화성과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해도 4년 뒤에나 청약이 가능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공급 절벽을 막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 방서후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와 오산, 용인 등 수도권 3곳과 충북, 청주, 제주 등 비수도권 2곳, 총 5곳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오산 세교 3지구가 3만 1,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고 구리 토평 2지구 18,500가구, 용인 이동지구 16,000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6만 5천 가구가 풀립니다. 비수도권인 청주 분평 2지구와 제주 화북 2지구에서도 각각 9,000가구와 5,500가구가 공급됩니다. 광역 교통망을 통한 도시 접근성과 산업단지 배후 수요, 낙후 정도 등을 고루 살펴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지구는 인근의 원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분담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 생활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지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줬습니다. 구리의 경우 사실상 서울과 다름없는 데다 나머지 지역도 산단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용인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권이어도 특성화된 미래 산업군에 대한 지역 자족 도시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에 신규 택지니까. 다만 당장 내년부터 가시화될 공급난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듬해 하반기 지구 계획을 승인할 계획인 만큼 빨라야 4년 뒤 사전 청약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택지 발굴은 속도 조절하듯이 천천히 갔다는 거죠. 지금 발표한 건 그냥 발표지 실제 이제 지구 지정해서 광역 교통 계획 나오는 건 이쪽은 나중이죠. 실제로 광명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 봉담 3 등 후발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2년이 지났지만 토지 보상이 늦어지는 등 개발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미국 경제가 적절히 성장하면서 물가도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이른바 골디락스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경제도 이 탄탄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서만큼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가 적절히 성장하면서 과열되지 않고 물가도 안정된 이상적인 상태인 골디락스. 10월 CPI가 전년 대비 3.2% 올라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자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연설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용 안정 속에 지난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증시 낙관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flation has really been the big fear that's been driving markets. And on the back of getting positive, better than expected news on that front, it really gave room for the markets to run.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펀드 매니저 중 76%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응답했으며 11월 투자 의견도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비중 확대로 상향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12월 FOMC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한편 장 마감 이후 미국 하원이 새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낙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제시한 새 임시 예산안에 대해 상원 지도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며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미국 연방정부는 내년 2월 2일까지 사용할 임시자금을 확보하게 돼 셧다운을 피하게 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늘 밤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수출 규제 완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This honor has been bestowed upon me not for my individual service, but in recognition of Hyundai Motor Group's contribution to our two nations' bilateral cooperation and friendship.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도 이번 달 안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 속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좀 일소위에서 신속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계획인데 법안 소위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무차익 공매도를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전산화하고 개인과 기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내용 등이 쟁점입니다. 당장 전산화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데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 같은 이유로 사실상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매도 전산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국내외 증권사 전체를 연결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산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차익 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왔다는 걸 확인된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래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만 전산화를 위한 비용은 결국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나눠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낮거나 만기가 긴 것은 신용도에 따른 조치인 만큼 이 또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각종 현안을 풀어나갈 대안이 담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도 막을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기막힌 호흡.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반등했죠. 코스피는 2,500선에 근접했고 코스닥은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평가인데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긴축 공포가 사라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거 선물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을 6,000 계약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로 선물 가격이 오르자 기관은 비싸진 선물을 팔고 상대적으로 값싼 현물을 담은 겁니다. 기관이 현물 주식을 오늘 1조 원 넘게 사들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틀 연속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아직까지 증권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연말까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바로 경기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물가나 고용 지표가 꺾이는 것에 대해 환호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경제 지표 악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존한 채 시장은 당분간 들쭉날쭉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줄어드는 점도 지수의 부담 요인이란 설명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4분기 합산 영업이익 예상치는 46조 원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5% 넘게 빠졌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디고 불안한 중동 정세로 유가도 방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등락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올해 4분기와 내년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들 업종으로 쏠림이 계속 커질 것이란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오늘 시장에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풍력에선 CS윈드가, 태양광은 한화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업종 모두 금리에 매우 취약한데요. 사업을 추진할 때 돈을 조달하는 창구가 대출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 종목 주가가 오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조달 비용 감소, 즉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손에 꼽힙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풍력과 태양광 업종에 대해 최악을 지나는 중이란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았고 풍력의 경우 미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업황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 반등하기엔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호흡을 내년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았다 야호. MSCI 한국 지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셀트리온 제약과 넷마블이 지수에 남게 됐죠. 만약 지수에서 빠졌더라면 이를 추종하는 자금이 사라지는 만큼 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많았는데요. 지수에 남았다는 안도감에 오늘 두 종목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새로 편입된 종목 주가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먼저 지수에 포함된 금양과 포스코 DX는 약세를 보였고 SK텔레콤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편입 기대감에 대한 재료 소멸로 시장은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수에서 빠진 종목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게임즈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등은 상승 마감했고 BGF 리테일은 5% 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증권가는 편출입에 따른 영향이 이달 말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편출입이 이뤄지는 리밸런싱이 오는 이번 달 30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편입 종목에는 최대 3천억 원 가까운 추종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1년 만에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동포간담회, 에이펙 최고경영자 서밋, 환영 리셉션 등에 참석합니다. 이후 16일과 17일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회원국 정상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에이펙은 세계 GDP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지역주의, 공급망 분절,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관련 협력 계획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예상되는데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17일 미국 스탠버드 대학교에서 좌담회 형식으로 마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을 계기로 새로운 AI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AI 글로벌 포럼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귀국 이후 20일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파리,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위해 일주일간 해외 순방길에 다시 오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의사 처방 없이 가정에서 자주 쓰는 일반 의약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이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화약품은 간판 제품인 감기약과 상처 치료제의 도매 공급 가격을 최근 10%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소화제 가격을 15% 올린 데 이은 두 번째 일반 의약품 가격 인상입니다. 보령도 다음 달 위장약 가격을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제약사들 역시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약사들은 원가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생산 비용들 다 원가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가격을 인상한 상황들 보면 계속 견디다가 최종적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순간 다 올리는 거죠. 가격이 오른 제품은 대부분 가정상비약,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이것도 또 올랐어요. 그렇게 안내드리면은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안 오르는 게 없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과 일반 의약품 가격 인상 관련 대책회의를 가지며 주요 일반 의약품의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이 고물가 대응뿐 아니라 전문의약품 약가 인하에 따른 실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600여 개의 약값을 최대 27% 인하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제약사의 경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전문 의약품 가격을 누르면 일반 의약품 가격이 오르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반복된 바 있습니다. 고물가의 약가 정책 부작용까지 당분간 가정 상비약 가격 인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지난 1년 새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이 고정금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통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당국이 고정금리를 독려하면서 오히려 변동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금리의 원칙이 깨진 상황이 굳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9월 말 기준 75.2%,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50%에 불과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차주 10명 중 9명이 고정형을 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경쟁력 때문인데
고정형은 변동형보다 금리가 약 0.5%포인트 더 낮습니다. 고정형에 대한 차주들의 수요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채 금리도 국채 금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은행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 공사채, 수급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더라도 폭이 그만큼 크진 않다. 은행채 발행 물량 확대,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있지만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채권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주 사이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예금 금리 인상 억제에도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이 변동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인 점도 고정형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 변동형은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정형을 택한 후 3년 내 변동형으로 갈아타야 한다면 1.4% 내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인터넷은행 상품과 금리가 낮은 여타 시중은행 상품 간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